엄마 갑자기 왜 이래? 항상 내가 시키면 무조건 했잖아. 이러면 어떡해? 딸에게 고추장 불고기 해줬을 뿐인데 그게 안 사돈 밥상에 올라갔습니다. 평생 딸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가 끝내 시녀 취급의 모멸감을 느낀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위해 살겠다. 70세 윤정욱 여사님의 인생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욱 여사님은 전화벨 소리에 하던 바느질을 멈췄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반 따뜻한 보리차에서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딸의 목소리는 급했다. 엄마, 오늘 좀 와주세요. 집이 엉망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이유는 늘 비슷했다. 설거지, 빨래, 장난감 정리, 밥 차리기. 윤정욱은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앞치마를 챙겨 들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눅눅한 공기가 밀려나왔다. 거실엔 장난감과 기저귀 봉지가 뒤섞여 있었고 싱크대 위엔 냄비와 프라이팬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아이 젖병이 설거지통 한켠에서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엄마 오셨어요? 부엌에서 딸 박수진이 고개만 돌렸다. 머리는 묶지도 못한 채 헝클어져 있었고 손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오늘 미팅이 늦어서요. 지민이 데려오시면서 설거지 좀 해주세요. 윤정욱 여사는 대답 대신 고무장갑을 꼈다. 물이 틀어지고 세제 거품이 싱크대 안을 덮었다. 그릇을 닦는 동안 밖에서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텔레비전 광고음, 그리고 딸의 말소리가 섞여 흘러나왔다. 엄마, 그 수건은 삶아야 돼요. 흰색은 따로 돌리고. 저녁 무렵 어린이집 버스가 도착하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새 살배기 김지민이 달려들어 품에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윤정욱 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팔에 안긴 아이의 체온이 하루의 피로를 녹였다. 식탁에 앉은 가족은 3사람뿐이었다. 윤정욱 여사가 끓인 된장찌개와 달걀말이가 놓였지만 딸과 사위 김지우는 식사 도중에도 각자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엄마, 된장찌개는 역시 최고예요. 딸의 말에 정욱 여사는 짧게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사위 김지훈이 말했다. 오늘은 술 약속이 있어서요. 장모님,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시면 택시 잡아 드릴까요? 윤정욱 여사는 잠시 멈췄다. 딸이 덧붙였다. 오늘은 저희 둘 다 피곤해서요. 주무시긴 좀 내일 일은 약속도 있고. 그 말 끝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윤정욱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겼다. 그럼 가마. 내일은 지민이 간식 좀 사둘게. 네, 엄마. 고생 많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윤정욱 여사는 복도 끝까지 걸어가며 잠시 뒤돌아봤다. 밝은 조명 아래서 딸이 남편의 잔을 채워주고 있었다. 그 모습이 눈부시게 환했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버스 창가에 앉은 윤정욱 여사는 손끝을 비볐다. 세제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창밖에 불빛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자리만 희미한 조명 아래 비쳐 있었다. 그래, 엄마니까. 그게 내일이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묵직한 감정이 쌓여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엔 불이 꺼져 있었다.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한때는 함께 밥을 지으며 웃던 부엌이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윤정옥 여사는 의자에 앉아 구겨진 앞치마를 쓸어내렸다. 거기엔 설거지 물이 마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덕분에 좀 쉬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쓰라렸다. 딸의 고마워요에는 온기가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당연함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메시지를 바라보다 이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문 밖으로 겨울 바람이 스며들었다. 정옥은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바라봤다. 고무장갑을 벗던 순간처럼 손등의 주름이 유난히 거칠게 느껴졌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일은 가지 말까?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이불을 덮었다. 그래도 지민이는 좋아하잖아. 어둠 속에서 윤정옥 여사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세제 냄새와 아이의 체온이 동시에 남아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섞여버린 채로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잠들었다. 윤정옥 여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커튼 틈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이 식탁 위 반찬통을 비췄다. 전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엄마, 고추장 불고기 해다 줄 수 있어요? 진짜 먹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잠이 오지 않았다. 바쁜 딸이 엄마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윤정옥 여사는 이불을 개고 장바구니를 챙겼다. 시장 골목은 아직 문을 여는 상인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모, 고추장 새 거예요. 오늘 땄어요. 돼지고기 앞다리로 2근만 주세요. 마늘, 대파, 양파를 고르고 나니 손끝이 얼얼했다. 윤정옥 여사는 손바닥에 묻은 고춧가루 냄새를 맡으며 잠시 멈췄다. 그래, 이게 내일이니까. 스스로 중얼거리며 장바구니를 힘껏 들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불고기 양념을 시작했다. 고추장 2숟가락, 간장 1숟가락, 다진 마늘 넉넉히. 젓가락으로 섞는 손목에 힘이 들어갔다. 수진이는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조금만 덜어내야지. 양념이 잘 밴 고기를 팬에 얹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향이 퍼졌다. 연기가 부엌 천장으로 피어올랐다. 그 냄새가 어쩐지 오래된 추억처럼 따뜻했다. 이거면 딸이 좋아하겠지. 윤정옥 여사는 반찬통 3개에 불고기를 나눠 담았다. 그 옆에 멸치볶음과 오이무침, 된장찌개도 챙겼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출 때쯤 그녀는 이미 택시 안에 있었다. 서울 외곽의 딸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작은 유모차가 세워져 있었다. 문을 열자 손녀 지민이 뛰어나왔다. 할머니, 냄새 좋아요. 작은 손이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윤정옥 여사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다. 우리 지민이 밥 먹고 낮잠 잘 거야? 응. 그 짧은 대화 하나로 하루의 피로가 덜어지는 듯했다. 딸 수지는 퇴근 준비 중이었다. 엄마,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거예요. 불고기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윤정옥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싱크대를 닦았다. 손에 묻은 물방울이 유리창 너머 햇빛에 반짝였다. 저녁 무렵 지민을 씻기고 밥을 먹인 후엔 냉장고 속 반찬통을 정리했다. 유통기한 지난 요플레며 곰팡이 핀 반찬통을 버리자 냉장고 속이 조금 비어 보였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혼잣말하며 허리를 폈다. 시간을 보니 밤 8시. 딸이 말하던 회식이 한참일 시각이었다. 거실 불빛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그때 지민이 졸린 눈으로 말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조금 있다 오실 거야. 얼른 자자. 손녀가 잠들자 윤 여사는 아이 이불을 고르고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뚜껑을 열자 아직 따뜻한 불고기 냄새가 퍼졌다. 젓가락으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매콤하면서도 달큰했다. 이 정도면 괜찮네. 그녀는 반찬통을 닫고 냉장고에 넣었다. 딸 수지는 10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다. 엄마,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잘게요. 고마워요. 그래, 푹 쉬어. 엄마는 이만 가보마. 밤 공기가 차가웠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서울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었다. 엄마 고마워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고마움의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엔 당연함의 온기가 섞여 있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빈 반찬통을 바라봤다. 반짝이는 뚜껑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내일은 또 뭐 해줄까? 그 생각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쩐지 조금 서글펐다. 버스 창문 밖 거리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눈을 감자 지민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할머니. 그 소리가 희미하게 가슴에 스며들었다. 윤 여사는 문득 자신이 만든 고추장 불고기를 떠올렸다.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내 흐려졌다. 어쩐지 그 음식이 자신을 대신해 딸 곁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이 조금 외로웠다. 버스는 터널로 들어갔다. 창밖에 불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덮였다. 그녀의 얼굴도 잠시 그림자 속에 묻혔다. 조용한 엔진 소리 사이로 윤 여사의 마음속에 한 줄기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다음엔 그냥 쉬어야겠다.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어쩐지 그 다짐조차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았다. 밤은 깊었고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고추장 냄새가 남아 있었다. 윤정옥 여사는 지민이가 좋아한다는 말을 듣자 가볍게라도 웃는 흉내를 냈다. 엄마도 같이 가요. 바다 바람 쐬면 좋잖아요. 박수진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손녀의 이름이 덧붙자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른 아침 네 사람은 차에 올랐다. 김지우는 운전대를 잡고 수지는 옆자리에 앉았다. 윤 여사의 뒷자리에서 손녀를 챙겼다. 창문 밖으로 도로의 풍경이 흘러갔다. 하늘은 맑았고 고속도로 양옆으로 유채꽃이 한창이었다. 엄마, 도시락은 굳이 안 싸셔도 됐는데. 딸의 말에 윤 여사는 웃었다. 지민이가 좋아할까 싶어서 김밥이랑 과일 조금 싸왔지. 엄마는 참 여행인데도 일하듯이 하세요. 가볍게 웃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2시간쯤 달려 도착한 바다는 잔잔했다. 바람은 따뜻했고 아이는 신이 나서 모래 위를 뛰어다녔다. 윤 여사는 손녀를 따라가며 유모차를 밀었다. 모래가 바퀴에 끼어 밀리던 차체가 자꾸 흔들렸다. 엄마, 지민이 모래 묻히면 안 돼요. 옷 더러워져요. 수진의 말에 윤 여사는 손녀를 번쩍 안았다. 그래, 안 묻히게 할게. 하지만 손녀는 계속 발을 구르며 웃었다. 손녀의 웃음이 귀에 박히는데 팔은 점점 저려왔다. 모래사장 끝자락에서 김지훈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자, 세 사람 여기 봐요. 윤 여사는 유모차 옆에 섰지만 카메라 화면 속에서 중심은 언제나 딸과 손녀였다. 지민은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윤정옥 여사는 그 뒤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마치 배경처럼 서 있었다.
점심 무렵 네 사람은 근처 횟집에 들어갔다. 창가 쪽 자리에 앉자 바다 냄새가 밀려왔다. 엄마, 이거 회 먹을 줄 아세요? 그럼 젊을 땐 시장에서도 자주 먹었지. 하지만 접시가 나오자 젓가락을 먼저 든 건 사위와 딸뿐이었다. 윤정욱 여사는 아이의 밥을 챙기고 흩어진 반찬을 모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엄마도 드세요. 딸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식사는 반쯤 끝나 있었다. 식사 후 카페에 들렀을 때 윤 여사는 따뜻한 차를 시켰다. 창가에 앉은 딸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손녀는 잠이 들어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윤 여사는 잠시 외로움을 느꼈다. 그래도 같이 나왔으니 됐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해질 무렵 숙소로 들어왔다. 펜션 2층 방은 하얀 커튼이 달린 깔끔한 공간이었다. 딸은 아이를 재우고 사위는 TV를 켰다. 윤정욱 여사는 방 한켠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했다. 엄마, 여기 이불이랑 베개는 여분이에요.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그래. 그녀는 딸의 목소리에 답했지만 함께 자요라는 말은 끝내 들리지 않았다. 밤 10시쯤 옆방에서 딸과 사위의 대화가 들려왔다. 얇은 벽은 비밀을 가려주지 못했다. 명절 때 용돈은 우리 엄마 10, 시댁은 30 어때? 그래도 똑같이 드려야지. 우리 엄마는 그런 걸로 안 서운해해요. 순간 윤정욱 여사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 속에 몸을 말았다. 그런 걸로 안 서운해해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밖에선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부서지는 물결 사이로 달빛이 흔들렸다. 윤정욱 여사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가슴 안에서 뭔가 묵직한 것이 올라왔다. 서운함과 허기가 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살짝 걷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떠올랐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손녀의 물통과 젖병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물통을 바로 세우고 수건을 곧게 접었다. 그래도 손녀는 잘 자네. 혼잣말처럼 내뱉은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잠시 뒤 복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딸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 윤 여사는 모른 척 눈을 감았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이내 고요가 찾아왔다. 그녀는 창밖으로 비치는 달을 오래 바라봤다. 달빛 아래 파도가 멈추지 않고 밀려왔다. 그 끊임없는 물결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묵묵히 반복되는 하루가 있었다. 사랑하고 참아내고 다시 돌아오는 일상. 윤정욱 여사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다. 딸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편리함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서늘하게 가슴에 남았다. 새벽녘 파도 소리가 잦아들 무렵 그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엄마는 그런 걸로 안 서운해해요?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대답 없는 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다. 며칠째 이어진 장맛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윤정욱 여사는 탁 위에서 손수건을 개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딸 박수진이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목소리 끝이 떨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투자했다가 돈이 다 날아갔대요. 순간 손끝에 천이 미끄러졌다. 투자? 무슨 투자? 회사 동료가 추천한 건데 안전하다길래 그런데 사기가 맞대요. 전화 너머로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렸다. 지금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올려달라는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윤정욱 여사네는 말없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흐려져 보였다. 엄마, 적금 좀 깨서 빌려주시면 안 돼요? 곧 갚을게요. 그 말 한마디가 뇌리를 때렸다. 그 돈은 노후를 위해 20년 넘게 모은 전 재산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로움 대신 붙잡았던 게 바로 그 적금이었다. 병원비, 월세, 혹시 모를 병마를 대비해 마지막 선이라 여겼던 돈. 그건 엄마 생활비야. 윤 여사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엄마밖에 기댈 데가 어딨어요. 수진의 말이 한숨처럼 이어졌다.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엄마답지 않아요. 순간 윤 여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엄마답지 않다는 말이 칼처럼 깊게 파고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이어졌다. 엄마, 이사해야 할지도 몰라요. 집주인도 눈치 주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밤이 되자 방 안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았다. 책상 위에는 낡은 적금 통장이 펼쳐져 있었다. 1998년 개설, 2003년 자동이체 전환. 한 줄 한 줄 세월의 흔적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돋보기를 끼고 금액을 확인했다. 숫자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엔 평생이 담겨 있었다. 그때 머릿속에 스친 말. 엄마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그 문장이 마치 책임 서약서처럼 가슴에 남았다. 그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가 그치고 이른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식탁 위에는 통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통장을 쥔 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은행 안은 한산했다. 대기표 번호가 울리고 창구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어르신, 전액 해지로 하시겠어요? 윤 여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네, 전액이요. 잔잔한 종이 소리가 들렸다. 돈이 봉투에 담기자 손끝이 떨렸다. 이게 다구나. 그녀는 봉투를 꼭 쥐었다. 그날 저녁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자 수진이 울상으로 달려나왔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꼭 갚을 생각은 하지 마라. 대신 남편이랑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진짜 천사 같아요. 그 말에 윤 여사는 웃지 못했다. 천사가 아니라 그저 엄마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일 뿐이었다. 손녀 지민이 달려와 품에 안겼다. 할머니 냄새 좋아요. 작은 목소리에 심장이 먹먹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딸의 시선은 휴대폰에 고정돼 있었다. 지훈 오빠한테 입금하라고 해야겠다. 내일 계약금 맞춰야 하니까. 그 말에 윤정욱 여사는 살짝 몸을 굳혔다. 너희 이름으로 해야지. 왜 사위 계좌로 보내? 엄마, 그냥 그게 편해요. 돈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그녀의 무릎 위에는 비어버린 지갑이 있었다. 창밖으로 저무는 하늘이 스쳤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각자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 여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지쳐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또 고요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지만 그 다짐마저 믿기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마루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윤 여사는 그 앞에 봉투에서 남은 영수증을 올려놓았다. 여보, 나 또 바보가 됐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날 밤 그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진짜 덕분이에요. 내일 시간 되면 반찬 좀 부탁드릴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 안에서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윤 여사는 천천히 전원을 껐다. 손끝에는 여전히 통장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어디까지 엄마여야 하지. 바깥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빗물이 흐르며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 번진 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윤정옥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딸의 집을 찾았다. 김장김치며 반찬통이 든 보냉 가방이 손에 들려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현관문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낯선 목소리였다. 딸의 환한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문이 열리자 고운 옷차림의 여자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사돈댁 오셨어요? 지난번 불고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입에 착 달라붙더라고요. 윤 여사는 순간 몸이 굳었다. 불고기요? 네, 지난번에 수진이가 싸줬다길래 사돈댁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다 했죠. 안사동 강정화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남은 걸 드렸어요. 딸이 허둥지둥 말을 잇자 윤 여사는 웃는 척하며 머리를 숙였다. 별거 아닌 건데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식탁 위엔 여전히 반찬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반쯤 남은 불고기 한 접시, 접시에 묻은 고추기름. 그 익숙한 향이 코끝을 찔렀다. 윤정옥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불고기 엄마가 만든 거야. 말은 했지만 누구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딸은 그저 시선을 피했고 사돈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솜씨가 다르시네. 저는 이런 맘 못 내요. 그 말이 오히려 칼처럼 들렸다. 윤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싱크대로 향했다. 고무장갑을 꺼내 끼며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어색한 공기를 덮었다. 뒤에서 사위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저희가 정리할게요. 그녀는 대답 대신 수도꼭지를 잠갔다. 엄마, 사돈 계시니까 그만 앉으세요. 딸의 말이 이어졌지만 윤 여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무장갑을 벗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손님이 아니야. 순간 사돈이 머쓱하게 웃었다. 아이고, 사돈댁이 손님이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분명한 선이 있었다. 윤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이만 가보려고요. 엄마, 비 오는데 벌써요? 괜찮아. 딸의 손이 팔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뿌리쳤다. 다음엔 불고기 말고 내가 직접 만든 거 먹여드려.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멈췄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별말 아냐. 현관으로 향하던 윤 여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뒤돌아보니 손녀 지민이 손가락을 빨며 앉아 있었다. 할머니, 또 와요. 그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윤 여사는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또 보자.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비냄새가 났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손에 쥔 장바구니를 바라봤다. 그 안엔 사온 나물이 그대로였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는 한 부부가 서 있었다. 그들의 팔목엔 같은 브랜드의 시계가 반짝였다. 윤 여사는 가볍게 인사하고 뒤편에 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그 말이 덜 닫힌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벽에 등을 붙였다. 속이 서늘했다. 불빛이 층수를 바꿀 때마다 마음이 한 계단씩 꺼져 내렸다. 지하층에 도착했을 때 손바닥에 힘이 풀렸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안에 있던 반찬통이 굴러나왔다. 뚜껑이 열리며 고추장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었다. 이게 다 뭐라고?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눈물이 고무장갑 안으로 스며들었다. 주차장 한켠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비가 천천히 떨어졌고 바닥에 고추장물 섞인 빗물이 번졌다. 그녀는 그 붉은 자국을 오래 바라봤다. 그건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시간의 색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어머님이 불고기 얘기 괜히 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윤 여사는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전원을 껐다. 그리고 가방 속 반찬통을 품에 안았다. 그래, 이제 됐다.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엔 눈물과 함께 아주 미세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윤정옥 여사는 그날 이후 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톡도 확인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 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그날 사돈의 웃음, 딸의 시선, 그리고 불고기의 향이 번지던 부엌. 모든 장면이 떠올라 마음이 뒤집혔다. 낮이 저물어갈 즈음 문 앞에 딸이 찾아왔다. 엄마, 문 좀 열어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윤 여사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열었다. 딸은 눈가가 붓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엄마, 그날은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만 들어가라. 윤정옥 여사는 짧게 말했다. 엄마, 제 얘기 좀 들어봐요. 듣고 싶지 않다. 엄마는 맨날 그러잖아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근데 왜 이번엔? 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윤정옥 여사는 잠시 딸을 바라봤다. 그 얼굴엔 예전의 순진한 소녀가 아닌 세상에 치여 모서리가 다른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시어머니 오면 나는 나가야 하니? 그 질문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다. 그게 아니라 엄마는 엄마잖아요. 내가 제일 의지하는 사람. 그래. 하지만 넌 엄마를 사랑해서 의지한 게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해 의지한 거야. 수진의 입술이 굳었다. 엄마가 너무한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나도 같이 힘들어야 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윤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내 시녀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복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그 말은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게 아니라 이제서야 내 말을 하는 거야. 윤 여사는 신발을 깨어 신었다. 딸은 황급히 뒤따랐다. 엄마, 가지 마요. 저도 이제 엄마처럼 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시댁이랑 잘 지내야. 그게 내 행복이라면 그렇게 해라. 윤 여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의 그림자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 잠깐만요. 나 진짜 잘못했어요. 불고기 얘기한 것도, 돈 얘기한 것도 다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은 쉽지. 하지만 미안한 사람은 바뀌어야 돼. 윤 여사의 눈빛은 담담했다. 이젠 내가 엄마 없는 세상을 좀 살아봐. 문이 닫히기 직전 손녀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윤정옥 여사는 잠시 멈췄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딸의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번졌다. 계단 아래로 내려서며 윤 여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어둠이 서서히 내리고 그 속에서 한 여자의 그림자가 홀로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엄마가 아닌 윤정옥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음을 느꼈다.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에서 비가 흩뿌리듯 내리고 윤정옥 여사는 불 꺼진 거실 한켠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엄마, 미안해요. 밥 같이 먹어요. 딸 수진의 메시지가 연달아 떴지만 그녀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식탁 위엔 반쯤 식은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지민이 생일날 남은 국이었다. 전날엔 할머니도 오시면 좋을 텐데라는 손녀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윤 여사는 그저 조용히 전화기를 뒤집어 두었다. 이제 됐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말끝이 공기 속으로 흩어지자 방 안의 정막이 더 짙어졌다. 며칠째 딸에게서 온 전화는 쌓여만 갔다. 아침에도, 밤에도, 심지어 새벽에도. 엄마 아픈 거 아니죠? 엄마, 제발 한 번만 나와요. 그녀는 그 모든 음성 메시지를 들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제는 마음보다 몸이 먼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손끝이 휴대폰 위를 스치다 말고 그녀는 다시 전원을 껐다. 다음 날 아침, 낡은 달력의 날짜를 찢어내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됐을까? 남편이 떠난 이후엔 매일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딸의 전화를 기다렸다. 그 시간이 사랑이라 믿었는데 이제 와보니 그건 자기 자신을 지우는 일이었다. 점심 무렵 동네 시장을 걸었다. 익숙한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여사님.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그녀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냥 조금 쉬었어요. 시장 한켠 반찬 가게에 들어가자 불고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향에 발걸음이 멈췄다. 잠시 눈을 감자 그날의 사돈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불고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 한마디에 무너졌던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다. 윤 여사는 반찬 가게 앞에서 반찬을 몇 개 샀다. 장바구니 안에는 두부조림, 김치전,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다. 오늘은 남한테가 아니라 나한테 먹이자. 낯선 다짐이 입안에 맴돌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밥을 했다. 작은 냄비에 밥 2공기 분량의 쌀을 붓고 불을 올렸다. 주전자 소리와 함께 집안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식탁 위에 밥과 반찬을 차려놓고 앉았다. 혼자 먹는 밥상 앞에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숟가락을 들자 손끝이 조금 떨렸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맨날 남만 먹였을까? 그녀는 낮게 웃었다. 그 웃음엔 슬픔보다 오히려 평화가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거실의 시계가 똑딱거리며 저녁을 알렸다. 휴대폰을 다시 켜자 부재중 통화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손녀 지민이었다. 할머니, 우리 놀이터 가요. 그 짧은 음성이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천천히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방 안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이제 더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다. 사람이 사랑으로 묶여 있을 때는 그 끈이 보호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끈이 너무 오래 조이면 숨이 막히는 법이다. 그녀는 작은 앨범을 꺼냈다. 수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빨간 머리띠를 한 딸의 웃는 얼굴이 있었다. 그때의 아이는 아직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사진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자신도 몰랐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멀리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윤정옥 여사는 천천히 창문을 닫고 조용히 불을 껐다. 방 안이 어둡게 잠기자 마치 모든 소음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손녀의 이름이 떴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결국 휴대폰을 뒤집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다짐이자 선언 같았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잔잔했다. 긴 세월 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차례였다. 이른 새벽 윤정옥 여사는 집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손끝엔 여전히 고무장갑 냄새가 남아 있었다. 한때 그것이 가족의 냄새라 믿었지만 이제는 헌신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버스가 도착하자 기사에게 잔잔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 햇살이 동력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길가를 쓸던 청소부,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마트 앞에서 아침장을 기다리는 노인들. 그 속에 섞여 있는 자신이 더 이상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며칠 전 동사무소 복지센터에서 받은 노인 일자리 안내문이 끼워져 있었다. 지역 아동센터 조리 보조 모집. 윤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이라면 그건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도 자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일 것 같았다. 정류장을 떠난 버스는 오래된 시장 앞에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내렸다. 시장 입구엔 이미 활기가 돌고 있었다. 아이고, 여사님, 오랜만이네. 채소가게 주인 박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했다. 윤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그냥 들렀어요. 두부랑 마늘 좀 주세요. 이 시간에 일 보러 나가요? 응,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려고요. 봉투를 받아들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무게가 풀려나갔다. 시장역 골목길을 걸으며 문득 전날 밤 꺼둔 휴대폰이 떠올랐다. 가방 속에서 꺼내 전원을 켰다. 엄마, 오늘 지민이 어린이집 발표회예요. 혹시 오실 수 있어요? 메시지 옆엔 손녀의 사진이 함께 있었다. 무대 위에서 작은 손을 흔드는 지민의 웃음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윤 여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썼다. 지민이를 많이 사랑하지만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휴대폰을 닫고 골목 끝 햇살 쪽으로 걸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옷자락을 스쳤다. 어제까지의 자신은 누군가의 엄마이자 할머니였지만 오늘부터 나 자산을 먼저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 아동센터 앞에 도착하니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다가와 손을 흔들었다. 윤 여사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단순하고 명확했다. 사랑은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때 비로소 따뜻해진다는 걸. 점심 무렵 그녀는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며 말했다. 천천히 먹어. 맛있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밤냄새가 공간을 채웠다. 그 향은 더 이상 억울함이나 서러움이 아닌 새로운 하루의 냄새였다. 창밖으로 하늘을 보니 햇살이 유리창을 반짝였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됐어.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묵은 회한이 녹아 있었다. 퇴근길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다. 피곤했지만 얼굴에는 잔잔한 생기가 돌았다. 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남편의 아내도 딸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윤정욱이라는 한 사람의 얼굴. 버스가 오자 그녀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비쳤다. 그 빛 아래서 윤정욱 여사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를 다시 살아야지. 창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흘러갔다. 그 속에 수십 년의 세월이 묻혔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엔 후회 대신 미소가 자리했다. 버스가 고요히 도로 위를 달릴 때 그녀의 삶은 처음으로 자기 삶이 우선으로 움직이고 있었다.